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3세 여자이고 아들 결혼시킨 지 7년 차 된 시어머니입니다. 일찌감치 아들놈 장가 보내고 손주 재롱이나 보며 이제야 좀 안정된 삶을 사나 싶었는데 인생이 제가 뜻한 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한탄스러운 얘기를 좀 해볼까 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다들 자식이 있는 부모라면 내 자식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끔찍하잖아요. 저 또한 저희 아들이 그런 존재였어요. 게다가 저희 모자 사이가 좀 특이했던 게 다른 모자들보다 좀 끈끈한 유대가 있어요. 왜냐면 저랑 아들이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거든요. 이런 아픔을 가진 저와 아들은 이 세상에 의지할 사람은 우리 둘밖에 없다 생각하고 평생을 서로 의지하며 끈끈하게 살았어요. 버림받는다는 게 얼마나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지 저와 아들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거든요. 저희 남편은, 아니, 이제는 전 남편이지만 이 사람은 저와 결혼하기 전부터 여러 가지 사업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사업가라고 해서 뭐 되게 거창한 게 아니라 이것 찔끔 저것 찔끔하며 문어발식으로 여러 가지 돈 될 만한 사업들을 했던 사람이었죠. 근데 저와 결혼하고 나서는 이렇게 자잘했던 사업이 번창을 하면서 남편은 성공가도를 달리게 되었어요. 남편이 항상 저보고 했던 말이 있었는데 당신은 참 해안이 깊은 것 같아. 이런 건 누가 가르쳐준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닌데 당신이 그걸 갖고 태어난 것 같아. 내가 진짜 와이프 하나는 잘 만나서 이렇게 호강을 한다니까? 라며 모든 일을 하거나 결정할 때 제 의견을 전적으로 따랐어요. 사업도 잘 되고 저랑 사이도 좋으니 금방 아이도 생기더라고요. 결혼하자마자 바로 큰딸이 태어났고 2년 뒤엔 아들이 태어났어요. 하지만 남자한테 돈이 따르면 그 뒤에 여자가 따른다고 결혼 16년 만에 남편에게 여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멀쩡한 여편네가 아닌 남편이 다닌 이상한 교회의 여자 목사였죠. 하라는 신앙생활은 안 하고 딴짓거리를 하고 다녔으니 뒤통수를 한 대 세게 맞은 듯한 기분이었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저희 딸마저 그 여자한테 홀딱 빠져버린 겁니다. 지 아빠를 따라 교회를 다니다가 그렇게 된 거였어요. 남편은 저랑 아들한테도 그 교회를 같이 가자고 했었었는데 저랑 아들은 워낙 아침잠이 많아 그 교회를 갈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저는 별로 신앙이랑은 거리가 멀어 관심을 갖지 않아 하니 딸아이를 데리고 간 거죠. 그리곤 그 여자한테 홀딱 빠져 간이고 쓸개고 심지어 돈까지 모든 걸 다 갖다 바쳤어요. 결국 제 말만 듣겠다던 남편은 그 여자의 말을 듣기 시작했고 5-6개 정도 하던 사업장을 전부 다 말아먹게 되었죠. 근데 정말 심각한 건 그렇게 말아먹어도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그 여자가 언젠간 사업장이 곱절로 돌아올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는데 결국 집까지 팔고 가지고 있던 상가도 싹 다 팔아 저랑 이혼까지 하게 된 거죠. 제가 이혼 서류를 얼굴에 집어던지고 난리를 쳐도 어디 나사 하나 빠진 사람처럼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이혼 도장을 찍는데 그 여자한테 완전히 조종당했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딸과 아들의 손을 붙잡고 이제부터 엄마랑 살아야 된다고 하니 딸이 제 손을 탁 놓더니 이 악마 같은 년, 너 때문에 우리 집이 이렇게 망한 거야. 다 너 때문이라고. 나는 악마 손에서 자랄 수 없어. 난 우리 아빠랑 엄마 목사님 따라갈 거야. 라며 이 손 놓으라고 저를 뿌리치고 밀치기 시작하는데 딸아이도 남편의 눈과 똑같았어요. 멍하고 초점 없는 눈빛이었는데 도끼가 가득한 얼굴이었죠. 제가 딸을 떼어놓을수록 딸의 반항은 더욱 거세졌고 결국 전 제가 보는 앞에서 남편과 그 여자 목사한테 딸을 뺏기게 되었어요. 경찰에 신고를 해도 보호자가 같이 있다는 말에 딸을 데리고 올 수 없었고 그 길로 그 세 사람은 베트남인가 어디 동남아로 이민까지 갔다는 소리를 어렵게 들을 수 있었어요. 아직도 딸과는 연락이 안 된 채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죠. 그래서 저와 아들은 더욱 똘똘 뭉치며 서로를 안쓰러워하고 살아왔어요. 이런 아들에게 참 미안한 게 제가 아무리 아빠의 빈자리를 채워준다고 해도
아빠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다 큰 아들을 데리고 같이 목욕탕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가보지도 않은 군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니 이런 아들이 더 애틋하고 마음이 갔어요. 심지어 제게 하나밖에 안 남은 자식이라 생각하니 더 그랬었던 것 같았죠. 아들은 이런 환경에도 10대를 걸쳐 20대 초반까지 잘 자랐어요.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저랑 사소한 얘기도 잘 나누고 가끔 밖에서 소주도 한잔하고 그랬는데 딱 그 시기가 지나니 아들도 직장 생활을 하고 돈을 버느라 바빠서 이런 시간들도 점점 메말라갔어요. 처음엔 많이 외로웠지만 언젠간 나도 혼자로 남을 텐데 그 미래에 대한 연습을 하고 있는 거다 하며 한 7, 8년을 외롭게 지냈어요. 이때 남자친구라도 사귀어 볼 걸 지금 와서야 후회가 되네요. 그리고 이런 아들이 30살이 되던 해 덜컥 며느리라며 제 앞에 며느리감을 데리고 왔어요. 아무리 깜빡이 없이 훅 들어왔다지만 너무 당황스러웠죠. 하지만 며느리감이라고 하는 이 아가씨는 이런 절 안심이라도 시켜주듯 참 상냥하게 저를 마주하더라고요. 싱글싱글 웃는 모습이 참 예뻤고 말하는 것도 조곤조곤하니 천상 최고의 며느리감이었어요. 첫인상은 완전히 합격이었죠. 저 또한 이런 며느리의 태도에 칭찬을 아끼지 않으며 아유, 어쩜 이리 상냥하고 이쁠까? 얼굴이 이렇게 이쁘니까 뭘 해도 다 이쁜 것 같네. 우리 아들은 어떻게 이런 이쁜 아가씨를 만난 거야? 라고 하니 아들이 혜령이 안 그래도 각종 미인대회 출신이야 엄마. 뭐 특산물 미인대회부터 한복 미인대회까지 한 3-4번 정도 나갔지? 고등학생 때부터 미인대회 출전했다니까. 거기서 상금도 몇 번 탔다고 했어. 그치 혜령아? 라고 하는데 미인대회라는 말에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사실 그런 미인대회를 나가는 젊은 아가씨들은 연예인이나 그쪽 계통에서 일을 하려고 출전하는 거라는 소문을 번번이 들어왔으니까요. 혹시 저 아이도 그런 생각으로 출전을 했나 싶어 실속은 없고 허영심만 가득 찬 건 아닌가 걱정이 되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런 저의 걱정도 잠시 며느리감이 제게 본인의 가정사를 얘기하며 미인대회에 출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하기 시작하는데 실은 제가 미인대회 나간 게 다 상금 때문이었어요. 제가 부모님 손이 아닌 고모의 손에서 자랐거든요. 엄마는 뭐 저 어렸을 때 동네 아저씨랑 눈이 맞아서 도망을 쳤대요. 그래서 아빠가 그런 엄마를 잡으러 간다고 저를 고모네 집에 맡겨놓고 가셨는데 저 중학교 졸업식 날 돌아가셨다는 소리를 듣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고아 아닌 고아가 되었고 성인이 될 때까지 쭉 고모네 집에서 살았어요. 근데 고모랑 고모부랑 제 사촌들이 저한테 너무 많은 눈칫밥을 줘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하다가 동네 미용실 아주머니의 권유로 미인대회에 출전을 하게 됐는데 처음 출전한 거기서 대상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상금을 고모 부부한테 드리니까 그때부터 태도가 달라지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선 어쩔 수 없이 고모의 권유로 1년에 한 번씩 미인대회에 나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후로는 입상 정도밖에 못하고 20살 되자마자 고모네 집에서 나왔죠. 라며 제 눈을 피하면서 말을 하는데 그런 아이에게 참 열심히 살았구나 라며 기특하다고 했어요. 그러니 며느리도 제 말에 어머님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꾸벅 인사를 하더라고요. 며느리는 자기가 배운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어 그나마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얼굴을 장점 삼아 얼굴로 할 수 있는 일은 다 찾아서 하고 있었어요. 주된 주업은 쇼핑몰 모델 일이었고 부수로 하는 일은 모델하우스 안내일이나 연회장 안내일이라고 했어요. 아들은 이 말 끝에 엄마 이래봐도 혜령이 나보다 돈 더 많이 벌어. 쇼핑몰 모델 일이 시급이 세더라고. 그리고 나중엔 쇼핑몰 운영하는 것도 배워서 옷 쇼핑몰도 하나 낼 거래. 이쪽 사업이 정말 말도 못하게 잘 벌리거든. 제일 중요한 게 모델이라고 하니까. 라며 본인 와이프 될 사람이라고 칭찬을 무진장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처음엔 저희 집에서 같이 살게 되었어요. 저도 형편이 넉넉지가 않아 아들에게 집 해줄 능력이 아예 안 됐었거든요. 사실 저도 아들 부부랑 같이 사는 게
얼마나 불편한 일인지 마음 같으면 원룸이라도 얻어서 나가라고 하고 싶었지만 멀쩡한 방 2개 냅두고 나가서 살라고 하는 것도 영 마음에 걸려서 1, 2년 동안 생활비 안 드는 거 아껴서 바짝 돈 모으고 분가하라고 했네요. 그러니 며느리는 제 손을 잡으며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때문에 많이 불편하실 텐데 이렇게 편의를 봐주시니 정말 감사드려요. 어머님께서 저희한테 이렇게 마음 써주시는 만큼 저도 정말 잘해드릴게요. 라는 며느리의 말에 안심을 하게 되었고 며느리는 행동도 참 이쁘게 했어요. 매일 아침마다 건물 청소를 하러 가는 절 위해 아침상을 차려주었고 한겨울에는 청소하면서 드시라고 보온병에 스프나 사골까지 담아주었어요. 이걸 분가할 때까지 하더라고요. 며느리가 진심이 아니면 이렇게까지 하기 힘들 텐데 이건 진심이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왔다 갔다 하니 조용했던 집이 사람 사는 집 같았고 저 또한 이런 분위기가 오랜만이라 너무 좋았죠. 이렇게 이쁜 행동만 골라 하는 며느리에게 시집살이는 시킬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같이 살면서 단 한 번도 큰 소리를 내거나 트러블이 있었던 적도 없었죠. 사실 주변에서 며느리가 딸이 될 수 없다고 하는데 저는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했어요. 며느리를 보고 있으면 남편 따라간 딸이 생각이 나기도 해 며느리를 정말 많이 아껴주었어요. 어디 마트에 가든지 쇼핑을 갈 때도 사람들에게 우리 며느리인데 참 이쁘죠. 얼굴만큼이나 마음도 더 이뻐요. 하며 칭찬을 늘어놓고 다녔죠. 그럴 때마다 며느리도 제게 어머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마다 저는 너무 좋아요. 제가 여태까지 누구한테 칭찬이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어머님은 절 진심으로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요. 부모님한테도 못 받은 사랑을 어머님한테 받아봐요. 라며 눈물까지 보이는데 30이 넘은 성인이라도 부모 앞에선 마냥 아이가 되어버리더라고요. 이런 며느리는 제게 어떻게든 보답을 한다며 사소한 것까지 절 기쁘게 해주었는데 저희 며느리가 노래도 아주 잘 불러서 늘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불러주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며느리의 노랫자락이 얼마나 서글픈지 제가 다 눈물이 날 정도였죠. 그의 애절한 목소리에 살아온 인생이 지나가는 듯 했어요. 해가 바뀔수록 저와 며느리는 아들보다 더 가깝게 지냈고 둘도 없는 사이가 되어버렸죠. 그렇게 아들 부부가 결혼한 지 4년 정도 되었을 때였어요. 아들이 아무 말도 없이 갑자기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겁니다. 그러면서 며느리와 같이 쇼핑몰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며느리는 자기도 처음 듣는 소리라며 눈을 동그랗게 뜨고 금시초문이라 하는 겁니다. 저나 며느리나 이런 아들을 말렸어요. 그런데 이놈도 지 아빠를 닮았는지 사업에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모습에 덜컥 겁이 났어요. 그쪽 시장을 잘 알고 있는 며느리가 사업을 한다면 믿을만 했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이 그쪽 사업을 한다니까 불안하기만 했죠. 사실 그것도 그건데 제일 걱정이 됐던 건 여자 문제였어요. 만약 아들이 하는 사업이 잘 돼 돈을 잘 벌게 되면 전 남편처럼 여자가 붙을까 걱정이 되었죠. 여자 문제로 며느리가 상처받는 건 도저히 못 볼 것 같았거든요. 저는 그런 아들을 따로 불러 얘기를 했어요. 너 사업하다가 여자라도 꼬이면 결국 네 아버지처럼 돼. 그럼 어쩌려고 그래? 나 그럼 혜령이 얼굴 못 본다. 절대 안 돼. 라고 하니 아들은 능청을 떨며 엄마 말도 안 되지. 이렇게 이쁜 마누라를 두고 바람이 왜 나? 난 아빠를 안 닮고 엄마 닮아서 절대 안 그래. 나 그런 놈 아니야. 라며 잘 살아보려고 하는 거 아니냐며 고집을 피우는데 제게 사업 자금까지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곤 제 가슴에 대못을 박는 얘기까지 하는데 아들놈이 제게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세상 사람들한테 애비 없이 자란 놈이라고 얼마나 손가락질을 많이 받아온 줄 알아? 그래서 돈이라도 잘 벌어서 성공하고 싶어. 라고 하는데 그 소리를 들으니 제가 할 말이 없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며느리가 직접 쇼핑몰 모델까지 하며 둘이 열심히 하는 듯 했으나 1년도 안 돼 쫄딱 망하게 되었고 빚까지 지게 되었어요. 뜯어 말리진 못할 망정 돈을 빌려준 저도 원망을 듣게 되는 상황이었죠. 며느리를 쳐다볼 면목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뿔뿔이 흩어져 다시 힘든 생활을 해야만 했어요. 저는 건물 청소에 주말엔 식당 서빙까지 하게 되었고 아들은 지방으로 막노동을 하러 다녔어요. 그리고 며느리는 나이가 들면서 창창한 어린애들에게 밀려 쇼핑몰 모델 일도 그만두게 되었죠. 불러주는 곳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때부터였을 거예요. 한없이 착하던 며느리가 갑자기 차갑게 변하기 시작했던 게요. 아들 부부는 아이가 생기면서 저랑 분가를 해서 살았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저희 집에 놀러왔던 며느리는 발길을 끊어버렸고 손주마저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 연락마저 받지를 않더라고요. 그러고 산 지 한 6개월 정도 되었을 때 며느리가 절 찾아와 차가운 눈빛을 하며 제게 그러더라고요. 어머님 아들이 사고 쳐서 이렇게 궁상 떨면서 살고 있으니까 돈 5천만 주세요. 집 담보로 대출 더 받으실 수 있잖아요. 만약에 돈 못 주신다고 하면 저 어머님 아들하고 이혼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애도 제가 안 키울 거고요. 그동안 제가 어머님한테 잘한 거 보상이라도 받아야죠. 하며 3일 시간을 줄 테니 돈을 마련하라고 하는데 아들놈은 어찌 된 건지 연락도 안 되고 지방에서 뭘 하고 있는 건지 도통 깜깜무소식이었어요. 그리고 전 이런 며느리에게 돈을 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걸 왜 주냐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힘으로라도 아들네 가정을 지켜줄 수만 있다면 도와주고 싶었어요. 저는 그 3일 동안 은행이란 은행은 다 돌아다녔고 정말 아슬아슬하게 마지막 날 대출을 받을 수 있었죠. 그래서 그 돈을 가슴 깊숙이 감싸고 그날 저녁 늦게 며느리를 찾아갔어요. 저도 일이 늦게 끝나는 바람에 밤 11시가 다 돼서 며느리를 찾아간 거죠. 그리고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반대편에 어떤 큰 승합차가 한 대 서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어떤 여자가 한 명 내리는데 아니 쌀쌀한 초겨울에 다리가 다 드러나는 짧은 치마를 입고 뾰족한 구두까지 신고 있더라고요. 속으로 무슨 옷을 저렇게 입고 다니나 하며 생각을 하던 순간 그 여자의 앞모습을 보게 되었고 저는 그 여자의 얼굴을 보자마자 놀래 자빠지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여자가 저희 며느리였거든요. 전 며느리를 본 순간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고 대체 이 시간에 왜 저런 옷을 입고 저런 차에서 내리는지 알 수가 없었죠. 거기다 손자는 대체 누구한테 맡기고 저러고 다니는 건가 화가 났어요. 집에 지 남편이 없으니 저러고 밖에서 딴짓을 하고 다니는구나 싶었죠. 지 남편은 지방으로 산으로 막노동하러 다니는데 며느리라는 애는 나한테 돈까지 내놓으라고 하며 뒤통수를 치는데 결국 남은 남이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더 화가 났던 건 며느리가 밤 11시인데도 불구하고 집이 아닌 다른 곳으로 또 발걸음을 옮기는 겁니다. 저도 그 모습에 며느리를 놓칠세라 뒤따라갔어요. 근데 도착한 곳은 24시간 찜질방이었죠. 집을 냅두고 저기서 자는 건가 싶어 저도 그 찜질방을 따라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기저기를 살폈는데 저기 안쪽 구석에 며느리가 있더라고요. 저는 며느리를 발견하자마자 뒤통수를 향해 소리를 쳤어요. 그러니 제 목소리를 알아들은 며느리는 기겁을 하고 손에 들고 있던 옷가지들을 떨어뜨리는데 지도 놀랐는지 절 못 쳐다보더라고요. 저는 그런 며느리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가 얘, 너 나랑 얘기 좀 하자 라며 며느리 팔을 확 잡아 몸을 제 쪽으로 돌렸어요. 그리고 마주하게 된 며느리의 몸을 보곤 저는 다리가 풀려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죠. 며느리의 몸은 수술 자국으로 거의 난도질이 되어 있었고 피부 또한 시커멓게 변해져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말이 안 나와 입만 뻥긋뻥긋거리며 너 대체 몸이 왜 그런 거니? 너 무슨 수술 받은 거야? 라고 했어요. 몇 년 전에만 해도 며느리와 함께 목욕을 자주 다녔었는데 그때는 이러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 며느리 또한 제 앞에 주저앉으며 엉엉거리고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곤 지난 몇 개월 동안의 일을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그 말을 듣곤 제 자신이 너무 원망스러워 한참이나 가슴을 내리쳤어요. 지방으로 일을 간다고 했던 아들놈이 실은 지방이 아닌 PC방에 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게임 중독과 알코올 중독이 되어 일도 안 하고 며느리한테 돈을 벌어가지고 오라며 하루가 멀다 하고 집안의 것들을 다 깨부수며 살았다는데
그때부터 저랑 연락이 끊기기 시작한 시점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들놈이 며느리한테 너 미인대 출신이니까 그 돈으로 돈 벌어가지고 오라고. 너 노래도 꽤 하니까 밤무대 가면 되겠네.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억지로 밤무대에 취직을 시키며 돈을 벌어가지고 오라고 했다는데 문제는 6개월 전 며느리가 가슴이 너무 아파 병원에 가니 유방암 3기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대요. 게다가 그 유방암이 폐에까지 전이가 되었다는데 아들놈은 그 말에도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수술비를 구하려고 이곳저곳 다니다 사채까지 쓰게 되었고 사채빚을 감당할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저를 찾아와 돈을 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무 죄송하다고 눈물을 흘리는데 아들놈이 그런 쓰레기 짓을 했다니 너무 화가 나고 며느리한테 미안해 말이 안 났어요. 심지어 며느리는 그 아픈 몸을 이끌고도 일은 계속했다는데 암 치료를 받는 중에도 아들놈이 나가서 돈을 벌어가지고 오라며 난리를 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일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목욕탕에 들려 싹 씻고 손자를 만질 수가 있었대요. 저는 이 모든 말을 듣고 나선 상처 가득한 며느리의 몸을 끌어안아 주었어요. 그리고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다며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며느리에게 용서를 빈다고 했어요. 그리고 같이 대성통곡을 했죠. 간신히 진정이 되고 아들놈의 행방을 물었어요. 그놈의 자식 대체 어디 있냐고 내가 가만 안 둘 거라고 하니 어디 PC방에 있을 거라고 하는데 그 PC방에서 아들놈을 만날 수 있었죠. 머리와 수염은 있는 대로 길러 누군지도 못 알아볼 정도였고 그 옆엔 어떤 여자까지 끼고 둘이 같이 게임을 하는데 저는 그런 아들의 머리를 잡고 끌고 나왔어요. 그리곤 갖은 욕을 하며 너는 사람 새끼도 아니라고 했어요. 어떻게 네 마누라랑 네 자식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했죠. 네가 네 입으로 그러지 않았냐고. 너는 네 아버지 안 닮고 나 닮아서 바르게 사는 거라고. 근데 이따위 짓을 하냐며 내가 이렇게 살라고 했냐고 울고불고 길거리에서 난리를 쳤죠. 근데 얼마 뒤 아들 옆에 있었던 그 여자가 저희에게 다가와선 그만하시라고 하는데 그 여자도 한바탕 머리털을 뽑아버릴까 하며 얼굴을 보게 되었고 그 여자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얼굴이었어요. 낯이 익은 얼굴이었는데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내 자식을 못 알아볼 수는 없었죠. 바로 몇십 년 전에 남편과 도망을 간 저희 딸이었습니다. 살이 한 30kg는 찐 것 같았지만 그래도 알 수 있었어요. 저는 그런 딸과 아들을 번갈아 가며 쳐다보았고 니들이 대체 어떻게 같이 있는 거냐고 했어요. 그러니 딸과 전 남편이 먼저 아들을 찾았대요. 그리고는 아들한테도 그 이상한 신앙을 주입시켰다는데 아들도 눈이 반쯤 나가 있더라고요. 대체 남편 놈과 저는 무슨 악연인지 이렇게 다시 만나 또다시 자식을 뺏어가는지 너무너무 개탄스러웠어요. 저는 이런 아들놈과의 연도 제 손으로 직접 끊어버렸습니다. 이제 나한텐 자식은 아무도 없다고 했어요. 제 사주팔자엔 자식이 있어도 없는 팔자이구나 싶었죠. 그리고 며느리한테도 당장 이혼 도장 찍으라고 했습니다. 제가 직접 며느리 데리고 가서 도장 찍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며느리에게 내가 아들놈 대신 매달 손자 녀석 양육비는 얼마씩 줄 테니까 절대로 아들놈이랑 연락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죠. 그러니 며느리는 그냥 하염없이 울기만 했어요. 저는 그런 며느리를 붙잡고 왜 이런 한심한 놈이랑 같이 산 거냐고 물으니 며느리가 그러더라고요. 사랑받는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일인지 이미 알아버려서 다시 그전으로 돌아가기가 무서웠대요. 그 말을 듣는데 정말 제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팠어요. 저도 그런 며느리에게 너랑 내가 엄마랑 딸로 만났어야 했는데 하늘도 무심하지. 어쩜 이리 우리들을 갈라놓는지 모르겠다. 라며 미안하다는 말만 연신했네요. 그렇게 자식들은 절 떠났을지언정 며느리는 제 곁에 남아있었고 저 또한 이런 며느리를 위해 병간호를 해주며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도와주었어요. 저의 간절한 마음과 기원 때문이었는지 며느리는 아주 잘 회복이 되었고 1년 후 재검진을 받았을 때도 많이 좋아졌다는 말을 듣게 되었죠. 그리고 이런 며느리를 위해 현재는 이사 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며느리와 가깝게 지내고 싶지만 며느리도 자신만의 인생이 있으니 제가 가로막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병간호할 때도 솔직히 굉장히 조심스러웠던 게 혹시 며느리가 나 때문에 아들놈 생각이 더 나서 힘들면 어쩌지 하는 생각을 늘 했거든요. 그래서 건강이 많이 좋아졌다는 말을 듣고 이제 며느리 곁을 떠나는 게 맞겠다 싶었어요. 며느리 또한 제 말에 수긍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며느리의 손을 꼭 붙잡고 너를 정말로 많이 사랑해주는 사람이 나타나면 다시 한번 만나봐. 그때는 이런 상처 받지 말고 라며 이야기해 주었네요.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그냥 보통의 사람들처럼 사는 게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보통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부럽기만 해요. 주변에서 남편과 싸웠다고 툴툴대는 소리도 제겐 그저 부러움의 모습이고 자식들이 힘들게 한다는 소리도 제겐 다 부러움의 모습이죠. 제가 전생에 죄를 많이 지었나 봐요. 이런 저의 삶이지만 그래도 사는 날까진 열심히 살아봐야겠죠.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시고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들 가족과 함께 행복한 삶을 그려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있으니 아무리 힘들어도 잘 이겨내시고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